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문득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남겨진 상처들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유별난 성격처럼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처 입은 영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생존의 갑옷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갑옷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특히 자기애성 학대라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어낸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되는 특별한 생존 방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아 작은 위로와 이해의 빛이 될 수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공유하고 구독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멈출 수 없는 생산성. 혹시 당신의 할 일 목록이 단순히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주하기 두려운 감정들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은 아니었나요? 자기애성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열정이나 성실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우리 뇌의 교묘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고치는 행위. 마치 인생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강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당신이 생산적인 활동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진짜 이유는 고요함이 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그 순간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생각들, 자기의심, 수치심, 그리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외칩니다. 계속 움직여야 해. 움직이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돼. 트라우마 전문가인 야니나 피셔 박사는 이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종종 번영이 아닌 생존을 목표로 하는 행동들을 발달시킨다. 여기서 과도한 생산성은 야망이 아니라 정장을 차려입은 감정적 자기방어인 셈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생존 방식을 칭찬합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은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부지런한 사람, 유능한 사람, 뭐든지 해내는 사람으로 칭송받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의 이면에는 온전한 휴식과 평화, 그리고 그저 가만히 존재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갈망하는 조용한 비명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더 많은 것을 해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휴식을 취하는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감히 멈추기를 선택한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해결사 콤플렉스. 혹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당신의 강한 욕구가 사실은 한 번도 괜찮다고 느껴보지 못했던 당신 내면의 한 부분을 고치려는 시도는 아닐까요? 자기애성 학대에서 살아남았다면 당신은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고치려는 욕구를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짊어집니다. 충분히 도와주고,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희생하면 마침내 모든 것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이 습관은 보통 학대자를 고치려는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더 인내하고, 더 이해해주고, 더 헌신하면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멈추고 사랑해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 하지만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새 당신은 친구의 혼란스러운 삶을 해결해주고 있고 감정적으로 기댈 수 없는 파트너를 인내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장난 전자레인지에게까지 다정하게 말을 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치료사이자 작가인 베벌리 엔젤은 그녀의 저서 착한 소녀 증후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더 열심히 사랑하고 노력하면 다른 사람의 망가진 부분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 역시 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이 해결사 콤플렉스의 교묘한 점은 스스로를 고귀하게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두가 의지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심지어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년 전에 금이 간 컵으로 물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이타적인 것이 안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 외에 그 누구도 고칠 책임이 없습니다. 돕는 것은 친절이지만 고치려는 것은 사랑으로 위장한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부서진 사람들을 위한 정비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 치유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꿰매주던 손을 멈추고 마침내 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할 때 시작됩니다. 이제 내 차례야. 세 번째, 고립에 가까운 극단적인 독립성. 당신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당신을 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만약 자기애성 학대를 겪었다면 당신은 아마 괜찮지 않을 때조차 괜찮아 라고 말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억지로 버티고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린지 깁슨 박사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거절당하며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강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과도하게 자립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의 순수한 도움의 손길조차 함정처럼 느껴지고 당신의 뇌는 비명을 지릅니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독립성이 당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당신을 가둔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라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당신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라이프 코치인 리사 로마노는 이를 트라우마로 유발된 초독립성이라 부릅니다. 당신의 필요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강한 사람들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지지하게 두는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치유될 만큼 충분히 용감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혼자 모든 것을 해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의 영웅이 되어야만 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는 잠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방패를 들어주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좋은 소식을 나누지 않으려는 경향. 당신에게 아주 멋진 일이 생겼을 때 자랑하고 기뻐하는 대신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트라우마 치료사 베벌리 엔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종종 성공 죄책감이라는 것을 발달시킵니다. 자랑스러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비난이나 거절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자기애적인 사람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왔다면 칭찬 한마디나 기분 좋은 하루 같은 아주 작은 것조차 축하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혹은 뒤틀린 경쟁의 대상으로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는 속담이 있을 만큼 타인의 성공에 대한 시기 질투가 익숙한 문화 속에서 학대자는 당신의 기쁨을 자신의 불행과 연결시키며 당신을 깎아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빛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빛이 공격적이라고 믿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움츠립니다. 이 생존 방식은 전적으로 감정적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기쁨이 과거의 누군가의 분노, 질투 혹은 죄책감 유발을 촉발했다면 당신의 뇌는 이제 축하하는 행위를 위험한 결과와 연관짓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승리는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전히 일어섰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을 소리 높여 기쁘게 그리고 수치심 없이 축하할 자격이 있습니다. 5번째, 그들이 떠날 것인지 시험하는 행동. 혹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갑자기 침묵하거나 사소한 싸움을 거는 방식으로 그들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은 그들이 떠나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마음 한구석이 그들이 결국 떠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감정적인 덫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주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들 역시 똑같다는 것을 증명할까 봐 대비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마가렛 폴 박사는 이를 유기 반복이라고 부릅니다. 생존자들이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오래된 상처를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시험하는 이유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믿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누군가 당신 곁에 머물러도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떠날 거야. 모두 그랬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결코 마음의 경계를 완전히 풀지 못합니다. 당신의 이런 시험들은 생존 전략입니다. 마치 감정의 화재 경보기처럼 끊임없이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이 경보기가 당신을 아끼는 바로 그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증명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애초에 시험할 필요가 없는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믿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6번째, 자신의 트라우마를 축소하기. 자기애성 학대를 겪었다면 당신은 아마 그냥 좀 안 좋은 관계였어 라거나 적어도 날 때리지는 않았잖아 와 같은 말로 자신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최소화라고 부르며 교묘한 생존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축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심지어는 배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이자 트라우마 전문가인 테마 브라이언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치유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는 것은 처음에는 강인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해. 다 이겨냈어 라고 생각하며 갑옷처럼 두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화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 쑤셔 넣어 조용히 곪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상처가 종이에 베인 상처인 척하는 것은 치유를 늦출 뿐입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 당신의 고통을 축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특히 당신이 침묵하도록 강요받았던 그 부분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7번째, 혼잣말을 자주 하는 것. 과거의 대화를 계속 되뇌거나 허공에 대고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때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큰 소리로 내뱉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당신은 미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대로 된 결말을 얻지 못한 이야기 속에서
감정적인 마무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야니나 피셔 박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나 진실을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 설령 상상 속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내면에서 그 순환을 완결지으려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허공에 사과를 하든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누군가에게 화를 내든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에 결코 얻지 못했던 해소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기엔 이상할지 몰라도 이것은 놀라운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은 침묵당했고 당신의 감정은 무시당했으며 당신의 느낌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도록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혼잣말을 하는 것은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안전한 공간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것은 회복 탄력성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거부했던 인정을 스스로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한 힘입니다. 8번째,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에 극도로 예민해지는 것.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편집증적인 것이 아니라 훈련된 것입니다. 자기애성 학대의 피해자들은 종종 사람들을 열린 책처럼 읽어내는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능력을 개발합니다. 긴장감을 감지하고 미세한 표정을 포착하며 목소리의 가장 작은 변화까지 알아챕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멋진 개인기가 아닙니다. 생존 도구입니다. 당신은 다음 감정적 매복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샅샅이 훑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이를 흔히 눈치가 빠르다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눈치를 넘어선 과잉 경계 상태입니다. 생존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는 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타인의 기분에 대해 정교한 민감성을 발달시킨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강박적으로 감시합니다. 연결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감정적 레이더는 선물이 아닙니다. 듣는 법을 배운 상처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것을 깨닫고 나면 그 레이더의 감도를 낮추고 조심스러움 대신 연결을 선택하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9번째, 거울 속 자신을 보지 않으려는 것. 자기애성 학대 피해자들에게 거울은 그들이 듣고 자란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모든 말들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울을 피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외모에 대한 단순한 무관심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더 깊은 감정적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애성 학대자가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제니퍼 프레이드 박사는 감정적 학대가 어떻게 자기인식을 깊이 왜곡시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타인이 투사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마주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 것이라고 확신시켰던 그 진실, 당신이 가치 없거나 소중하지 않거나 충분히 좋지 않다는 과 마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자기 거부는 피부 깊숙한 곳보다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피하는 것은 자기 혐오를 막아주는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자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학대자가 심어놓은 고통스러운 내면화된 믿음과 맞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단절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아닌 당신 자신의 눈으로 거울 속 당신을 더 많이 바라볼수록 당신은 온전하고 가치 있으며 사랑스러운 진짜 당신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생존 습관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그 습관들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었을 때 당신이 살아남도록 도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치유 여정을 나아가면서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갑옷들은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편안함과 평화를 찾는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하며 당신의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에 온전한 평화와 따스한 햇살이 가득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문득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남겨진 상처들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유별난 성격처럼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처 입은 영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생존의 갑옷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갑옷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특히 자기애성 학대라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어낸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되는 특별한 생존 방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아 작은 위로와 이해의 빛이 될 수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공유하고 구독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멈출 수 없는 생산성. 혹시 당신의 할 일 목록이 단순히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주하기 두려운 감정들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은 아니었나요? 자기애성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열정이나 성실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우리 뇌의 교묘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고치는 행위. 마치 인생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강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당신이 생산적인 활동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진짜 이유는 고요함이 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그 순간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생각들, 자기의심, 수치심, 그리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외칩니다. 계속 움직여야 해. 움직이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돼. 트라우마 전문가인 야니나 피셔 박사는 이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종종 번영이 아닌 생존을 목표로 하는 행동들을 발달시킨다. 여기서 과도한 생산성은 야망이 아니라 정장을 차려입은 감정적 자기방어인 셈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생존 방식을 칭찬합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은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부지런한 사람, 유능한 사람, 뭐든지 해내는 사람으로 칭송받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의 이면에는 온전한 휴식과 평화, 그리고 그저 가만히 존재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갈망하는 조용한 비명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더 많은 것을 해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휴식을 취하는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감히 멈추기를 선택한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해결사 콤플렉스. 혹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당신의 강한 욕구가 사실은 한 번도 괜찮다고 느껴보지 못했던 당신 내면의 한 부분을 고치려는 시도는 아닐까요? 자기애성 학대에서 살아남았다면 당신은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고치려는 욕구를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짊어집니다. 충분히 도와주고,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희생하면 마침내 모든 것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이 습관은 보통 학대자를 고치려는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더 인내하고, 더 이해해주고, 더 헌신하면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멈추고 사랑해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 하지만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새 당신은 친구의 혼란스러운 삶을 해결해주고 있고, 감정적으로 기댈 수 없는 파트너를 인내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장난 전자레인지에게까지 다정하게 말을 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치료사이자 작가인 베벌리 엔젤은 그녀의 저서 착한 소녀 증후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더 열심히 사랑하고 노력하면 다른 사람의 망가진 부분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 역시 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이 해결사 콤플렉스의 교묘한 점은 스스로를 고귀하게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두가 의지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심지어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년 전에 금이 간 컵으로 물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이타적인 것이 안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 외에 그 누구도 고칠 책임이 없습니다. 돕는 것은 친절이지만 고치려는 것은 사랑으로 위장한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부서진 사람들을 위한 정비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 치유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꿰매주던 손을 멈추고 마침내 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할 때 시작됩니다. 이제 내 차례야. 세 번째, 고립에 가까운 극단적인 독립성. 당신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당신을 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만약 자기의 성학대를 겪었다면 당신은 아마 괜찮지 않을 때조차 괜찮아 라고 말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억지로 버티고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린지 깁슨 박사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거절당하며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강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과도하게 자립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의 순수한 도움의 손길조차 함정처럼 느껴지고 당신의 뇌는 비명을 지릅니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독립성이 당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당신을 가둔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라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당신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라이프 코치인 리사 로마노는 이를 트라우마로 유발된 초독립성이라 부릅니다. 당신의 필요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강한 사람들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지지하게 두는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치유될 만큼 충분히 용감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혼자 모든 것을 해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의 영웅이 되어야만 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는 잠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방패를 들어주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좋은 소식을 나누지 않으려는 경향. 당신에게 아주 멋진 일이 생겼을 때 자랑하고 기뻐하는 대신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트라우마 치료사 베벌리 엔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종종 성공 죄책감이라는 것을 발달시킵니다. 자랑스러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비난이나 거절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자기애적인 사람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왔다면
칭찬 한마디나 기분 좋은 하루 같은 아주 작은 것조차 축하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혹은 뒤틀린 경쟁의 대상으로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는 속담이 있을 만큼 타인의 성공에 대한 시기 질투가 익숙한 문화 속에서 학대자는 당신의 기쁨을 자신의 불행과 연결시키며 당신을 깎아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빛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빛이 공격적이라고 믿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움츠립니다. 이 생존 방식은 전적으로 감정적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기쁨이 과거의 누군가의 분노, 질투 혹은 죄책감 유발을 촉발했다면 당신의 뇌는 이제 축하하는 행위를 위험한 결과와 연관짓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승리는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전히 일어섰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을 소리 높여 기쁘게 그리고 수치심 없이 축하할 자격이 있습니다. 5번째, 그들이 떠날 것인지 시험하는 행동. 혹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갑자기 침묵하거나 사소한 싸움을 거는 방식으로 그들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은 그들이 떠나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마음 한구석이 그들이 결국 떠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감정적인 덫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주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들 역시 똑같다는 것을 증명할까 봐 대비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마가렛 폴 박사는 이를 유기 반복이라고 부릅니다. 생존자들이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오래된 상처를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시험하는 이유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믿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누군가 당신 곁에 머물러도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떠날 거야. 모두 그랬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결코 마음의 경계를 완전히 풀지 못합니다. 당신의 이런 시험들은 생존 전략입니다. 마치 감정의 화재 경보기처럼 끊임없이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이 경보기가 당신을 아끼는 바로 그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증명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애초에 시험할 필요가 없는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믿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6번째, 자신의 트라우마를 축소하기. 자기애성 학대를 겪었다면 당신은 아마 그냥 좀 안 좋은 관계였어 라거나 적어도 날 때리지는 않았잖아 와 같은 말로 자신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최소화라고 부르며 교묘한 생존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축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심지어는 배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이자 트라우마 전문가인 테마 브라이언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치유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는 것은 처음에는 강인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해. 다 이겨냈어 라고 생각하며 갑옷처럼 두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화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 쑤셔 넣어 조용히 곪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상처가
종이에 베인 상처인 척하는 것은 치유를 늦출 뿐입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 당신의 고통을 축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특히 당신이 침묵하도록 강요받았던 그 부분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7번째, 혼잣말을 자주 하는 것. 과거의 대화를 계속 되뇌거나 허공에 대고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때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큰 소리로 내뱉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당신은 미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대로 된 결말을 얻지 못한 이야기 속에서 감정적인 마무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야니나 피셔 박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나 진실을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 설령 상상 속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내면에서 그 순환을 완결지으려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허공에 사과를 하든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누군가에게 화를 내든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에 결코 얻지 못했던 해소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기엔 이상할지 몰라도 이것은 놀라운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은 침묵당했고 당신의 감정은 무시당했으며 당신의 느낌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도록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혼잣말을 하는 것은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안전한 공간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것은 회복 탄력성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거부했던 인정을 스스로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한 힘입니다. 8번째,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에 극도로 예민해지는 것.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편집증적인 것이 아니라 훈련된 것입니다. 자기애성 학대의 피해자들은 종종 사람들을 열린 책처럼 읽어내는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능력을 개발합니다. 긴장감을 감지하고 미세한 표정을 포착하며 목소리의 가장 작은 변화까지 알아챕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멋진 개인기가 아닙니다. 생존 도구입니다. 당신은 다음 감정적 매복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샅샅이 훑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이를 흔히 눈치가 빠르다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눈치를 넘어선 과잉 경계 상태입니다. 생존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는 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타인의 기분에 대해 정교한 민감성을 발달시킨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강박적으로 감시합니다. 연결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감정적 레이더는 선물이 아닙니다. 듣는 법을 배운 상처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것을 깨닫고 나면 그 레이더의 감도를 낮추고 조심스러움 대신 연결을 선택하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9번째, 거울 속 자신을 보지 않으려는 것. 자기애성 학대 피해자들에게 거울은 그들이 듣고 자란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모든 말들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울을 피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외모에 대한 단순한 무관심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더 깊은 감정적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애성 학대자가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제니퍼 프레이드 박사는 감정적 학대가 어떻게 자기인식을 깊이 왜곡시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타인이 투사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마주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 것이라고 확신시켰던 그 진실, 당신이 가치 없거나 소중하지 않거나 충분히 좋지 않다는 과 마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자기 거부는 피부 깊숙한 곳보다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피하는 것은
자기 혐오를 막아주는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자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학대자가 심어놓은 고통스러운 내면화된 믿음과 맞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단절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아닌 당신 자신의 눈으로 거울 속 당신을 더 많이 바라볼수록 당신은 온전하고 가치 있으며 사랑스러운 진짜 당신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생존 습관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그 습관들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었을 때 당신이 살아남도록 도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치유 여정을 나아가면서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갑옷들은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편안함과 평화를 찾는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하며 당신의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에 온전한 평화와 따스한 햇살이 가득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문득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남겨진 상처들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유별난 성격처럼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처 입은 영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생존의 갑옷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갑옷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특히 자기애성 학대라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어낸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되는 특별한 생존 방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아 작은 위로와 이해의 빛이 될 수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공유하고 구독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멈출 수 없는 생산성. 혹시 당신의 할 일 목록이 단순히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주하기 두려운 감정들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은 아니었나요? 자기애성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열정이나 성실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우리 뇌의 교묘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고치는 행위. 마치 인생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강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당신이 생산적인 활동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진짜 이유는 고요함이 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그 순간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생각들, 자기의심, 수치심, 그리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외칩니다. 계속 움직여야 해. 움직이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돼. 트라우마 전문가인 야니나 피셔 박사는 이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종종 번영이 아닌 생존을 목표로 하는 행동들을 발달시킨다. 여기서 과도한 생산성은 야망이 아니라 정장을 차려입은 감정적 자기방어인 셈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생존 방식을 칭찬합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은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부지런한 사람, 유능한 사람, 뭐든지 해내는 사람으로 칭송받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의 이면에는 온전한 휴식과 평화, 그리고 그저 가만히 존재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갈망하는 조용한 비명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더 많은 것을 해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휴식을 취하는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감히 멈추기를 선택한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해결사 콤플렉스. 혹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당신의 강한 욕구가 사실은 한 번도 괜찮다고 느껴보지 못했던 당신 내면의 한 부분을 고치려는 시도는 아닐까요? 자기애성 학대에서 살아남았다면 당신은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고치려는 욕구를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짊어집니다. 충분히 도와주고,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희생하면 마침내 모든 것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이 습관은 보통 학대자를 고치려는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더 인내하고, 더 이해해주고, 더 헌신하면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멈추고 사랑해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 하지만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새 당신은 친구의 혼란스러운 삶을 해결해주고 있고, 감정적으로 기댈 수 없는 파트너를 인내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장난 전자레인지에게까지 다정하게 말을 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치료사이자 작가인 베벌리 엔젤은 그녀의 저서 착한 소녀 증후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더 열심히 사랑하고 노력하면 다른 사람의 망가진 부분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 역시 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이 해결사 콤플렉스의 교묘한 점은 스스로를 고귀하게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두가 의지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심지어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년 전에 금이 간 컵으로 물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이타적인 것이 안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 외에 그 누구도 고칠 책임이 없습니다. 돕는 것은 친절이지만 고치려는 것은 사랑으로 위장한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부서진 사람들을 위한 정비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 치유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꿰매주던 손을 멈추고 마침내 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할 때 시작됩니다. 이제 내 차례야. 세 번째, 고립에 가까운 극단적인 독립성. 당신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당신을 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만약 자기애성 학대를 겪었다면 당신은 아마 괜찮지 않을 때조차 괜찮아 라고 말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억지로 버티고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린지 깁슨 박사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거절당하며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강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과도하게 자립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의 순수한 도움의 손길조차 함정처럼 느껴지고 당신의 뇌는 비명을 지릅니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독립성이 당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당신을 가둔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라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당신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라이프 코치인 리사 로마노는 이를 트라우마로 유발된 초독립성이라 부릅니다. 당신의 필요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강한 사람들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지지하게 두는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치유될 만큼 충분히 용감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혼자 모든 것을 해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의 영웅이 되어야만 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는 잠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방패를 들어주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좋은 소식을 나누지 않으려는 경향. 당신에게 아주 멋진 일이 생겼을 때 자랑하고 기뻐하는 대신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트라우마 치료사 베벌리 엔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종종 성공 죄책감이라는 것을 발달시킵니다. 자랑스러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비난이나 거절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자기애적인 사람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왔다면 칭찬 한마디나 기분 좋은 하루 같은 아주 작은 것조차 축하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혹은 뒤틀린 경쟁의 대상으로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는 속담이 있을 만큼 타인의 성공에 대한 시기 질투가 익숙한 문화 속에서 학대자는 당신의 기쁨을 자신의 불행과 연결시키며 당신을 깎아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빛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빛이 공격적이라고 믿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움츠립니다. 이 생존 방식은 전적으로 감정적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기쁨이 과거의 누군가의 분노, 질투 혹은 죄책감 유발을 촉발했다면 당신의 뇌는 이제 축하하는 행위를 위험한 결과와 연관짓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승리는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전히 일어섰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을 소리 높여 기쁘게 그리고 수치심 없이 축하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이 떠날 것인지 시험하는 행동. 혹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갑자기 침묵하거나 사소한 싸움을 거는 방식으로 그들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은 그들이 떠나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마음 한구석이 그들이 결국 떠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감정적인 덫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주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들 역시 똑같다는 것을 증명할까 봐 대비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마가렛 폴 박사는 이를 유기 반복이라고 부릅니다. 생존자들이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오래된 상처를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시험하는 이유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믿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누군가 당신 곁에 머물러도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떠날 거야. 모두 그랬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결코 마음의 경계를 완전히 풀지 못합니다. 당신의 이런 시험들은 생존 전략입니다. 마치 감정의 화재 경보기처럼 끊임없이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이 경보기가 당신을 아끼는 바로 그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증명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애초에 시험할 필요가 없는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믿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트라우마를 축소하기. 자기애성 학대를 겪었다면 당신은 아마 그냥 좀 안 좋은 관계였어 라거나 적어도 날 때리지는 않았잖아 와 같은 말로 자신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최소화라고 부르며 교묘한 생존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축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심지어는 배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이자 트라우마 전문가인 테마 브라이언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치유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는 것은 처음에는 강인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해. 다 이겨냈어 라고 생각하며 갑옷처럼 두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화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 쑤셔 넣어 조용히 곪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상처가 종이에 베인 상처인 척하는 것은 치유를 늦출 뿐입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 당신의 고통을 축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특히 당신이 침묵하도록 강요받았던 그 부분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7번째, 혼잣말을 자주 하는 것. 과거의 대화를 계속 되뇌거나 허공에 대고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때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큰 소리로 내뱉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당신은 미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대로 된 결말을 얻지 못한 이야기 속에서 감정적인 마무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야니나 피셔 박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나 진실을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 설령 상상 속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내면에서 그 순환을 완결지으려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허공에 사과를 하든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누군가에게 화를 내든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에 결코 얻지 못했던 해소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기엔 이상할지 몰라도 이것은 놀라운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은 침묵당했고 당신의 감정은 무시당했으며 당신의 느낌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도록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혼잣말을 하는 것은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안전한 공간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것은 회복 탄력성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거부했던 인정을 스스로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한 힘입니다. 8번째,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에 극도로 예민해지는 것.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편집증적인 것이 아니라 훈련된 것입니다. 자기애성 학대의 피해자들은 종종 사람들을 열린 책처럼 읽어내는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능력을 개발합니다. 긴장감을 감지하고 미세한 표정을 포착하며 목소리의 가장 작은 변화까지 알아챕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멋진 개인기가 아닙니다. 생존 도구입니다. 당신은 다음 감정적 매복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샅샅이 훑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이를 흔히 눈치가 빠르다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눈치를 넘어선 과잉 경계 상태입니다. 생존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는 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타인의 기분에 대해 정교한 민감성을 발달시킨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강박적으로 감시합니다. 연결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감정적 레이더는 선물이 아닙니다. 듣는 법을 배운 상처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것을 깨닫고 나면 그 레이더의 감도를 낮추고 조심스러움 대신 연결을 선택하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9번째, 거울 속 자신을 보지 않으려는 것. 자기애성 학대 피해자들에게 거울은 그들이 듣고 자란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모든 말들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울을 피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외모에 대한 단순한 무관심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더 깊은 감정적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애성 학대자가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제니퍼 프레이드 박사는 감정적 학대가 어떻게 자기인식을 깊이 왜곡시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타인이 투사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마주하는 것처럼 느끼게